네, 지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도 정말 반등할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23년에는 집값이 조정되다가 중반쯤부터 반등한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부합하게 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예, 계속 하락하다가 중반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흐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등한 흐름, 상승한 흐름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전망한 이후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변곡점이라는 것이 맞는 건가? 경기가 다시 꼬꾸라진다고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더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시작했고 경제 전망서에서도 그렇게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 PPT를 띄워야 되는데 네, PPT가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거 화면 조정을 마저 못했었네요. 네, 조금 버벅거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잡히죠? 예, 저만 이렇게 이동하면 완벽하네요. 그죠? 완벽합니까?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예, 완벽합니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표현은 아마 여름에 7, 8월 중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중국발 비구유한 사태, 홍다 사태 같은 것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10월 들어서 중동 전쟁이 등장했어요. 근데 내년 정말 더 안 좋은 것인가? 아니면 변곡점으로서 23년 경제가 제일 안 좋고 24년 경제는 그보다 나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그 거시경제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주요국 경기 흐름을 본다면 제가 인덱스로 주요국 경기 흐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흐름을 본다면 점선은 종전의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 실선은 최근의 전망이에요. 근데 종전의 전망이 세계 경제가 점선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종전의 전망대로라면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 전망치는 올해 23년 성장률을 이렇게 조정한 이후에 24년 성장률은 23년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은 것으로 수정 전망한 겁니다. 근데 그 수정 전망한 배경 중에 선진국 경제도 23년보다 24년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은 것으로 바뀌었고요. 중요합니다.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도 23년보다 24년이 좋을 줄 알았는데 23년보다 24년이 나쁜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전망보다 8월 전망으로 약 3개월 한 분기를 지내면서 그동안 IMF가 혹은 IMF 외에도 주요 국제 기구들이 전망했었던 그 전제가 바뀐 거죠. 전제가 바뀐 거예요. 항상 전제를 깔고 경제를 전망하거든요. 근데 전제 자체가 바뀌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변곡점이 아니라 내년 경제가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정 전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변곡점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세계 경제 관점에서 제가 그전에 변곡점이라고 했던 것은 국제 기구들의 전망의 기초에서 IMF, 월드뱅크, OECD 모든 국제 기구가 23년보다는 24년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그 전망치가 조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아니라 세계 경제는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비록 상향 조정을 했지만 23년보다 24년이 안 좋은 건 확실해요. 24년 경제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1.5% 경제 성장률은 매우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역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1%, IMF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22%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은 월드뱅크의 전망치인데 월드뱅크도 같은 방향으로 전망치를 제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EAP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해 놓고 경제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 23년보다 24년이 나아요. 그리고 신흥개도국들 중에서도 중국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나아요. 자, 이따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고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은데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성장세가. 근데 이 신흥개도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해놓고 보면 23년보다 24년이 나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23년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24년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로 그 기여도가 많이 빠지면서 세계 경제가 23년보다 안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변곡점이라고 했었던 말에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3년보다 24년이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수정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죠. 그럼 변곡점이라는 전제하에 부동산 시장이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었는데 그럼 변곡점이 아니라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다시 집값이 오르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답변을 다 이야기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변곡점이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이놈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23년에도 여기 0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타겟입니다. 타겟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물가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게 이 정도에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목표 물가가 여기에 있는데 2%인데 그러니까 그걸 0으로 환산한 거예요. 기준선을. 저마다 목표 물가가 다르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한 4 정도에 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가시죠? 4%포인트 차이다. 근데 어쨌든 0에 가깝게 가야 물가 목표치에 부합하는 건데 그 연간 기준 물가를 기준으로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려면 언제 도래한다? 25년에나 도래한다. 그러니까 24년 연내에도 목표 물가 수준에 도래되지 않으니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IMF의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국의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3년에는 계속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가 24년까지도 중반까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다가 24년 중반 이후에나 매우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그 금리 인하조차 이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여전히 제약적인 거예요. 여전히 강한 소위 긴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긴 건너가는데 매우 더디게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니 고금리 수준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변곡점이 안 오고 경기 침체 온다. 고물가 기조가 어느 정도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히는 시점이 더 지연될 것이다. 두 번째. 고물가 기조가 좀 해소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고금리가 더 장기화된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면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전망이 이 스탠스가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런 환경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일단 팩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자, 팩트를 가겠습니다.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2년 3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는 여러 나라들이 보세요. 한국도 여기 있고요. 미국도 여기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22년 3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조정되는 국면이었어요. 빨강색. 그런데 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그게 고점이잖아요. 고점 대비 22년 3분기는 어디에 와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게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대부분 어디에 와 있어요?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 자, 이런 흐름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인다. 주택가격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 집값 흐름을 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년 23년 경제전망서에 의견을 드렸었던 게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 때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고 미분양주택 건수가 늘어날 때 집값이 하락하는 것인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다시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집값이 상승 전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지점 65,000호 지점 밑으로 내려가면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역시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제로금리 시대에는 집값이 폭등하다가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이제 상승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년서에 말씀드렸었던 것은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흐름이 좀 궁금하다. 이제 그 전제가 바뀐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도 100을 통과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온다. 역전세 대란이 온다. 라고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역전세난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수 의견이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의외로 역전세난 안 온다. 역전세난 안 온다. 왜냐하면 집값이 반등하지만
전셋값도 같이 반등하고요. 그리고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책적인 제도적인 그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또 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역전세난으로 치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오면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역전세난이 안 올 거라고 저는 판단했던 거예요. 이미 전세가격이 집값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시작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전세가격 등락률입니다. 더 강하게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했던 지점하고 전세가격의 흐름이 다르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개선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왔어요. 그러면 전세 공급 부족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역전세난은 올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상정해서 전세 수급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를 상정해서 역전세 이렇게 높았을 때와 이렇게 낮았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온다고 했지만 경제는 생물입니다.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주의를 하고 있다면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역전세에 당하지 않도록, 역전세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게든 정부든, 가게도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역전세난이 실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CPI 발표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4분 동안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경제 위기 아닙니다. 23년, 24년은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경기 침체 국면에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여러분, 2020년 경제가 더 어려웠어요.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2022년 경제는 나름 괜찮았어요. 22년부터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또 엇박자죠. 23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근데 집값이 반등하죠. 지금 반등하잖아요. 내년에도 경기 침체인데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아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번 그 경제전망서 24년 경제전망서에 프롤로그에 담았어요. 지금 드렸던 말씀을. 그 부분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고요. 경기 침체 온다고 부동산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더 어려웠을 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기도 했고,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냐 경제 위기냐는 실물 경제의 위기예요.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냐 여부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자산 시장이잖아요. 자산 시장은 가격을 전망하는 거예요. 규모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까? GDP 규모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할 거예요. 가격의 상승 하락은 뭐가 결정져요? 돈의 이동이 결정져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 그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진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돈의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돈의 이동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낮은 금리 수준에서 치켜 올라갈 때 공포감을 느끼죠. 근데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때는 더 이상 공포감을 안 느껴요. 자산시장은 공포감이 영향을 줘요. 자산시장에 뭐가 영향을 준다? 공포감의 정도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줘요. 2022년에 주가 빠졌잖아요. 공포감 때문에. 2022년에 주가 빠졌잖아요. 공포감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감. 근데 실물 경제는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고 실물 경제는 더 크게 조정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과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구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PI 분석 직전에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24년 경제전망서 북콘서트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 유튜브 안에 커뮤니티 공지란이 있고요. 그 공지란에 명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